자, 교재 480페이지입니다. 이어지는 단원이 전자계약입니다. 자, 지금 우리 좀 전에 여러분들은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한 실무를 공부하고 계셨고, 지금은 전자계약이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법령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 한 부씩 지급하고 개공사는 5년 동안 보관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수기재사항 거물의 인권은 그 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부씩 교부하고 개공사가 보관을 하는데, 지금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전자계약 파트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29회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요강에서 내년부터, 내년이니까 30회겠죠. 30회에 반드시 지금 관련되는 전자계약을 한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0회 때 진짜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예고를 해줬다는 말은 사실상 문제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자, 예고를 했고, 그 다음 31회 때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안 나왔어. 32회 때도 출제 안 됐습니다. 33회 작년에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좀 의외죠. 일부러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년에 출제를 하겠다라고 예고도 하고 출제도 했던 나누니, 그 다음 해 31, 32, 34는 안 나왔고 올해가 34회죠. 자, 여러분, 올해 34회는 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출제는 될까 안 될까는 모르지만 사실상 출제되더라도 반드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좀 나올 여지가 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전자계약을 보시는데, 자, 지금 전자계약이 480페이지 출발을 하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좀 전에도 들으셨지만 계약서는 종이에 계약서를 기재하겠죠. 그래서 도장을 딱딱 찍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개공사는 그것을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그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이렇게 이제 법령 시간에 공부를 했다면, 지금 이 전자계약이라는 파트는 조금 전과 같이 종이에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에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여 엔터 탁 치면 저절로 국가기관에 가서 5년 동안 보관이 되는 걸 전자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라든지 인감 도장이 없이 컴퓨터로 계약하는 계약, 그를 전자계약이라고, 전자계약을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교재 480페이지 거기 법적인 근거 하여 첫째 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이다 하여 국토장관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죠? 가볍게 확인하시고, 자, 쭉 내려오면 양갈로 2번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개념, 지금 제가 말로 다 설명했습니다. 1.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계약을 처결하는 제도이다. 종이 대신에 온라인 컴퓨터로 계약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런 전자계약의 절차는 기존의 거래 절차와 같고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지금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기에 이제 이런 계약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런 전자계약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IT,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다라는 것도 다시 정리할 수 있죠. 지금 어린애들도 사실은 스마트폰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자계약을 도입해서 전자서명이라는 제도가 발달을 합니다. 자, 내려가면 전자계약의 장점입니다. 이런 게 가끔 시험에 안 걸겠어요. 자, 전자계약을 하면 좋은 점. 자, 동그라미 1번 죽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한다. 무슨 소리죠? 여러분, 컴퓨터로 입력하려면 로그인 해야 되겠지. 로그인 하려면 등록번호, 자격증 번호 입력하세요.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무자격자는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전문만 죽었습니다. 그 말은 동그라미 2번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여러분, 종이로 계약서를 쓰면요, 이 집을 지금 사고 팔겠다고 계약을 하고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집을 한 번 더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컴퓨터로 입력이 딱 되시니까 다시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번 계약이 못 들어가겠죠.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그 말은 곧 481페이지 상단을 하면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한다라는 말하고 같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공적 장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공적 장부를 활용한다라는 말은 컴퓨터로 입력이 딱 되니까 이 물건에 대한 계약서 내용이 컴퓨터에 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등기를 하려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것들하고 그 장부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몇 번째 있는 같은 물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적인 장부가 연계되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를 50%좀 할인해 줍니다. 별도로 떼러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말들을 공적 장부를 활용한다. 곧 그 말은 5번 제목이 죽었나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6번 좋은 말씀이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다. 컴퓨터화되니까 공개화돼 있잖아. 그죠? 2번에 1번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이익인데 우대금리 전자계약하면 한 0.1%좀 이자를 까줍니다. 좋은 현상이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동그라미 2번 등기 수수료도 할인해 준다. 직접 수수료를 떼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서류가 연계됨으로써 제가 50%가 아니고 지금 등기 수수료는 몇 프로? 30% 할인해 준다고 돼 있네. 그죠? 30% 할인해 줍니다. 좋은 점이죠. 동그라미 3번 내려오면 대학생 등 임차인의 중개보수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데, 자, 이 말은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 10%를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1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우처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도 한 10만 원 도와준다. 제일 밑에 별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게 30회 때 출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제 30일 내로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컴퓨터화로 계약이 체결되니까 별도로 거래 신고하러 갈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거래 신고는 된 것으로 본다. 별표. 넘어가서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부여해 줍니다. 다 합니다. 자, 확정일자도 찍은 것으로 봐준다. 이런 게 장점이죠. 그리고 6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됩니다. 이후에 전자계약을 했을 때 좋은 점 그거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읽으시는 게 올해도 출제되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확인했습니다.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종이가 없이 컴퓨터에 계약하는 제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면 교재 484페이지 개별 실무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거민계약서라는 파트로 접어들었는데, 자, 이제 전자계약이라는 것도 하나 들으셨고, 지금 거민계약서라는 편이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 이 거민계약서는 이제 예전에는 좀 한 문제씩 나왔는데 지금은 출제 범위가 툭 떨어지는 게, 거민은 왜 받는가 하면, 자,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매도인에게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매수인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를 다 해주고 세금 내시오 이러면 세금을 잘 안 내는 자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된다? 거민 받아야 한다라는 단언인데, 자, 지금은 거민의 중요성이 툭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면 등기하기 전에 계속 공부하셨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거민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이제는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민계약서는 그냥 개념만 잡으시고 또 등기법에서도 공부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자, 지금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교재 485페이지 줄 하나 껐습니다. 상단에 2번 거민계약서. 자, 2번에 동그라미 옆에다 계약을 원인으로, 자, 계약 동그라미 놓고 매매, 교환, 정려라고 옆에 적으십시오. 계약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거민을 받습니다. 자,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양도세, 취득세가 발생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민 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자,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밑에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거민을 해야 되는 경우 거기 교환, 정려가 되어 있고 매매가 거기 없잖아요. 자, 그러면 매매 옆에 적어놓고 X 하는 이유가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보니까 계약에는 매매가 들어가지만 매매는 거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매매는 거민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 뭐만 적어놨습니까? 교환, 정려 계약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좀, 그지?
그래서 거기 매매만 X 해놓으시고 자 왼쪽에는 금인을 받아야 되는 거 오른쪽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가볍게 보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매매 교환 정려니까 그것으로 소유권이 달라지는데 485페이지 하단에 펴보시면 금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경매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금인 안 받아도 돼. 왜? 계약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안 받아요. 상속 이런 거 금인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 안 받아요. 그다음 네 번째 계약이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을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빼먹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금인 안 받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 가등기에서 아직 소유권 안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금인 대상이 아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도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금인 안 받는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거는 다 면제해 준다 그랬죠. 그 토지거래 받으면 금인 안 받아도 돼. 자, 주택거래신고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더라도 금인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왼쪽에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금인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객관적인 문제만 살짝 대비해 보시고 거기 필수기재사항 486페이지 자, 우리 거래계약서를 공부했으니까 비교 한번 해봅시다.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는 좀 전에도 했지만 그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한다면 금인계약서에는 6가지가 필수기재입니다. 자, 1. 당사자 적어야 된다. 당, 동그라미. 목적 부동산, 목, 동그라미 합니다. 계약연월일, 개. 그리고 대금의 지급, 대, 동그라미 합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중, 동그라미. 그리고 조건과 기한, 조. 그래서 금인계약서의 필수기재는 제목이 당, 목, 개, 대, 중, 조를 반드시 기재하라 라는 표현이었고 요거 살짝씩 가끔 문제를 묻는데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금인계약서의 필수기재 금인계약서 자체가 지금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기재를 크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왕 나왔으니까 당, 목, 개, 대, 중, 조가 필수기재니까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가볍게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인계약서의 필수기재 제목이 뭐라고요? 당, 목, 개, 대, 중, 조. 그래서 필수기재 가볍게 확인하셨습니다. 487페이지 신청자, 금인권자 참고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벼운 단어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490페이지로 오니까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하여 이제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법인데 자, 여러분 이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내용도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으로 공부합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민법, 민사특별법에 또 지금 제목이 490페이지 상단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잖아. 그 등기법에서 또 반드시 공부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좀 들어왔잖아요. 중개법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군데서 공부하는 게 이거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도 하나는 반드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다른 말로 명의 신탁에 관련되는 법률은 우리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491페이지. 자, 명의 신탁의 의 하고 출발을 했고 제일 상단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름을 맡긴다. 이름을 맡긴다라는 뜻은 이거예요. 원래 내 부동산이에요. 그럼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뭐 누진세라든지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 친한 친구 이름으로 야,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라. 그럴 명의를 신탁한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물건에 대한 권리나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고 등기는 내 친구 이름으로 하겠다. 이 내용을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위반한 법이죠. 그리고 이걸 명의신탁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세 파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데 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의 이름으로 맡기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명의신탁은 무효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라고 전달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라고 문제가 들어온다고 X의 명의를 신탁하면 무조건 무효. 요거 기억하시고 자, 2번 명의 신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좀 중요하죠.
자, 내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맡겼더라도 이거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1번, 2번에 1.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것을 양도담보랍니다. 자, 양도담보 동그라미. 같은 말, 담보 목적의 가등기 동그라미. 이걸 담보 가등기 그래요. 자, 이것들은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자 구분 소유 동그라미 그 구분 사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그를 다른 말로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호 명의신탁,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는다.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재산 동그라미 신탁재산도 명의신탁에서는 제외해 줍니다. 자, 제외해 주는 게 5가지입니다. 동그라미 해보니까 그렇게 객관식 문제 한번 살짝 준비하죠. 자,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제외해 주는 거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 동그라미죠. 상호 명의신탁 그리고 신탁재산 5가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거 객관식 문제 한번 걸 수 있잖아요. 5개니까. 그래서 제외되는 것 체크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교재 491페이지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 명의신탁을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설명 다 했어요. 자, 1번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하면 틀려요. 무조건 무효. 2번, 이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변동도 무효다. 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변동도 무효. 줄 딱 긋고 다만 별표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라는 것은 이름을 받은 자예요.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에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옆에다가 크게 유효라고 적습니다. 전부 무효인데 유효가 하나 딱 따라옵니다. 자, 요거 좀 이따 그림으로 볼 거니까 일단 유효 하나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서 3번도 유명한 말이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는 없다. 그때 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바로 밑에 따라서 줄 것입니다. 명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전덕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제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소유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지금 읽었던 것들이 중요한데 그림으로 다시 그릴 겁니다. 마지막 2번 종중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종교단체 3개 동그라미 해놓고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특례라는 말은 첫째 줄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둘째 줄에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했다면 이 세 사람들은 투기하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서 등기한 경우에는 투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데 시험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마지막 줄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줄 것입니다.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는 않는다. 자, 이 명의신탁에서 지금 종중재산을 거래하거나 배우자 간의 거래를 하거나 종교단체는 타인의 이름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자들이 투기할 목적은 아니고 종중은 관리의 편리상 배우자는 서로 사랑하니까 남편이 샀다가 부인 이름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배우자. 그리고 종교단체가 뭐 크게 투기할 거라고 보지는 않겠죠. 실제 종교단체도 뭐 투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특례가 인정이 된다.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특례가 인정되는데 시험에서는 반드시 뭐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세금을 빼먹거나 법령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인정해 준다. 자, 그러니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항상 인정한다 하면 X겠죠.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었다면 드디어 3번 명의신탁의 유형. 자, 타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이 3가지가 나타납니다. 제목에 줄 걸까요? 1. 이자 간의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제목 줄 것이고 밑에 그림 설정 한번 보시고 493페이지 상단 3자 간의 명의신탁 제목에 줄 딱 긋고 밑에 그림 설정 한번 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중간생략형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 3자 간을 중간생략형의 동그라미 밑에 3번 별표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 제일 잘 들어옵니다. 계약 명의신탁을 동그라미 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그림이 슬쩍 보이죠. 눈으로 보시고 자 지금부터 그 세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1번 이자 간의 명의신탁, 두 번째는 뭐였죠? 3자 간의 명의신탁. 3자 간의 명의신탁을 중간생략형이다 그랬죠. 세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계약 명의신탁이 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그림이 비슷비슷하게 지나가는데 차이 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시험에서 걸기 때문에. 그죠? 자, 세 번을 반복할 겁니다. 두 사람 가정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이 실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입니다.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이 부동산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자, 이 부동산에 등기를 넘기니까 이를 등기상 소유자라 그러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등기상 소유자에게 넘어가는데, 자, 등기상 소유자는 자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3자에게 뭐 양도했다. 우리말로 하면 매매했다. 이 말이에요. 매매하더라도 항상 유효이다. 여러분,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이런 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유효하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기 부동산이 아닌 것을 팔아먹어도 유효하다. 그러면 부동산은 다시는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지 마라 라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되는 법이 타인에게 넘겼죠. 넘겼으니까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신탁자라 부를 것이고 상대방은 자동적으로 받았으니까 명의 수탁자가 되는데 신탁자가 되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입니다. 눈 툭 튀어나옵니다. 다른 사람 읽으면 5.2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5.2를 기억해야 받은 자는 3년 징역 1억 원이라는 말을 찾아낼 수 있어요. 5, 2, 3, 1. 그리고 자기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겼으므로 30% 가진금 매기고 이 물건의 30% 무조건 뺏어가고 1년 안에 제자리로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20%의 뭐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다 뺏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30% 무조건 뺏어가고 1년 안에 제자리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돌려면 20%니까 합이 60%죠. 그 가격의 60% 뺏어가고 5년 징역 2억 원 벌금에 처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가 만약에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그러면 3자에게 팔아먹었으니까 당연히 뭐를 횡령죄를 적용한다. 자기 물건도 아닌 걸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 적용이라는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넘기지 마라. 넘기면 3자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하겠다라는 두 사람 간의 가벼운 내용입니다. 자, 이제 3자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자, 3자 간의 명의신탁.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그러죠? 매도인. 사는 자를 뭐라 그럴까요? 매수인. 이 정도는 되시죠? 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유효, 무효. 두 사람이 사고 팔았으니까 당연히 유효죠. 이거를 무효하면 틀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 3자 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 명의신탁이 나쁜 놈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물어본다. 나쁜 놈들이 하니까 무효일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3자 간의 매매는 당연히 유효입니다. 자, 유효면 이제 등기도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겠죠. 그런데 매수자가 이럽니다. 야, 등기는 내 믿을 수 있는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효. 자, 그런데 매도자가 그래 알았다 하고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 등기 이전은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이 등기는 무효지. 상식 아닙니까? 팔기는 이쪽으로 팔고 등기는 넘겼으니까 당연히 무효죠.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기는 빨리 제자리로 돌려서 이 매수자가 내 거니까 등기를 넘겨주시오 해야 되니까 제자리로 넘겼어 하니까 매도인을 다른 말로는 원소유자다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을 말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효이므로 등기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원래 소유자로부터 야 내가 샀으니까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는 순간 내 거라는 증거를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신탁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이제는 수탁자가 딱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는 사기는 내가 사고 등기는 동생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그 동생이라 했지만 요 동생이 받은 자 수탁자가 딱 되잖아. 그죠? 신탁자가 되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 5, 2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5, 2가 나와야 이 수탁자에게는 3, 1을 붙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과징금 얼마 30% 매기고 1년 안에 제자리로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20%의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는 자기 부동산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를 뭐라 그런다? 매매했다. 그럼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3자는 이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자, 그럼 여기 매매가 유효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실제 권리자가 등기상 소유자에게 넘길 때는 가장으로 매매하겠죠. 내 거다라고 내 거지만 계약서 하나 쓰면 넘어갈 수 있잖아. 그죠? 가장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가짜로 팔았는데 당연히 무효. 그죠? 그리고 물건의 변동,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물건이 변동되는 것도 당연히 아까 교재에서 보셨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그것에 있어서 물건이 변동되는 것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하고 차이 나는 걸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자, 이제 이게 3자 간의 명의신탁이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매도인. 사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매수인.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 이거를 무효라 할 근거가 없죠. 유효. 그죠? 자, 그리고 등기도 넘어가면 끝나겠죠. 자, 그런데 요 매수자가 뭐라고 있는가 하면 매수자 밑에 누가 있었다? 자금주가 발생합니다. 자금주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자금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였습니다. 출발할 때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딱 출발했잖아. 그죠? 그래서 자금주가 자금을 주면서 야, 이 돈으로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했지만 사실상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부동산이 아니죠. 아닌데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양도는 고상한 말이고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제도고 자 그러면 자금주가 당연히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사서 등기하라는데 팔아먹었대요. 그러면 자금주는 부동산은 찾아올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내 돈은 내놔라.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돈을 내놔라를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자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내 거라는 증거를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동스럽게 자동으로 신탁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수탁자가 딱 만들어지겠죠. 자, 신탁자가 되는 순간 5, 2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5년 징역 2억 원 벌금 5, 2, 호박, 수박 이렇게 해요. 5, 2를 찾아야 수탁자에게 3, 1을 갖다 붙입니다. 3년 징역 1억 원 벌금 그리고 30%의 과징금 매기고 1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20%의 이행강제금이 여기는 없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까? 하니까 자, 이 등기가 매수자로부터 돼 있는 등기가 유효한데 이거를 1년 안에 돌려놔라. 2년 안에 돌려놓으라. 그럴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수자는 유효한 상태에서 팔아먹었으니까 당연히 뭐도 적용하지 않는다. 횡령죄도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되겠죠? 자기 이름으로 유효한 등기를 팔았는데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까지가 이제 세 가지 명의신탁의 모습인데 자, 여러분 이제 차이 나는 거 한번 구분해서 비슷비슷하죠? 제일 중요한 거 매매가 무효인 것은 이자간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매매는 당연히 무효죠. 자, 여기는 매매 유효. 여기 매매는 유효. 이런 유효들을 무효로 살짝 돌린다고요.
그래서 차이 나는 걸 보라고요. 자,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물건의 변동,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가짜로 팔아서 가짜로 넘기는 게 유효가 될 수가 없죠. 등기도 무효. 여기도 보면 등기도 무효. 맞죠? 근데 여기만 오면 등기가 무합니까? 유효합니다. 왜 유효합니까? 두 사람이 사고 파는 게 무효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 등기가 유효한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왜 유효합니까? 하니까 매도자는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그래서 이 매도인을 선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도 유효지만 물건의 변동,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같은 매도인이 있더라도 자, 이 매도자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팔기는 이쪽으로 팔고 등기는 이쪽으로 넘겼잖아 자기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악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무효예요. 차이 나는 거 잘 보이시죠?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걸었던 것,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죠? 명의신탁을 하는데 매도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몰랐다면 유효죠. 알고 있으면 뭐? 무효예요. 자기가 알고서 넘겼으니까 이게 어쩌면 시험에서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자 5, 2, 과징금 30%, 1년에 10%, 2년에 10% 똑같이 연결됩니다. 수탁자 3년 징역 1억 원 벌금. 여기 마찬가지. 신탁자 5, 2, 30% 과징금. 그런데 요거는 1년에 10%, 2년에 20%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탁자는 3년 징역 1억 원 벌금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일정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살짝 주의하셔서 봅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려가면 지금 다 했던 거 494페이지 4번 1 과징금. 자, 과징금 뭐라고요? 명의신탁자 등에게 가액의 30%에 해당되는 범위내 그거 동그라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과징금 얼마라 그랬죠? 30%. 과징금 얼마라 그랬지요? 30%. 과징금 30%라고 수업은 편안하게 했지만 지금 책에 보니까 법조문은 30%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딱 30% 지급하는 게 아닌 것이,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억짜리를 명의를 신탁하나 100억짜리를 명의 신탁하나 똑같이 30% 뺏어가는 건 과하잖아. 그죠?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범위 내. 자, 체크해주고 내려가면 이행강제금 지금 다 했죠. 첫째 줄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탁자는 지체 없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경과 시, 자 1년의 경과까지 안 가져오면 얼마? 부동산 가액의 10%. 바로 밑에 다시 1년이 경과하면, 다시 1년이라는 말은 2년째잖아요. 그 2년째 안 가져오면 얼마?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여기 계약명의 신탁만 이행강제금이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왜 없다고 그랬죠?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를 하에게 가져오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벌칙 지금 했죠. 1번 내려가면 신탁자 맡긴 자는 얼마? 5년 징역 2억 원 벌금. 그래서 5.2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5.2 하는 말이 오이, 호박, 수박 이렇게 체크하시고 3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탁자는 3년 징역 1억 원 벌금이었습니다. 자, 이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내용은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등기법이니까 등기 시간에 당연히 하고 우리 중개신문까지도 연결을 했는데, 자, 오른쪽 495페이지 출제됐던 문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495페이지 상단.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공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가장 기본 문제죠. 자, 갑과 을이 을 소유 부동산을 체결하면서 여기 있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매도인이잖아요. 을 소유 부동산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주기 위하여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에 따라서 여기 을이고 여기 갑이죠. 자, 계약하면서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하겠다? 병 이름으로 하겠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딱 중간 생략 모습이 딱 나타났잖아요. 자, 그리고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라는데, 자, 1번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X 뭐 3자 간의 명의신탁, 다른 말로 중간 생략형 신탁에 해당한다. 2번 병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자, 병명의의 등기는 뭐? 무효.
가장 기본이죠. 유효하다. X. 3번 병명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자, 병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 웃긴다죠. 자, 병 이름으로 온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가 될 수가 없죠. 자, 원소유자에게 등기는 돌려놓고 돌려달라고 해야만 등기가 소유권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3번도 X. 자, 4번. 갑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매매가 유효하므로 매매에 기하여 을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건 자유지만 그래 되면 이제 자기가 신탁자가 되고 이제 처벌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일단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부터 벌써 털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병으로 온 등기는 무효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27회 때 기출문제인데 이 정도가 가장 기본 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세 가지 그림에서 한번 이렇게 그리면서 차이 나는 부분이 뭐다 하는 것들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의신탁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498페이지 또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주택임대차 공부하겠습니다.